자, 2단원에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2단원에 저번에 앞부분에 조금 뭐에 대해서 배울 건지 설명 한번 해줬습니다. 그럼 오늘은 2단원에서 뭐에 대해서 발견할 겁니까? 하고 보면 2단원의 첫 번째 나오는 거에서 전자의 발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전자의 발견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핵의 발견. 그 다음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볼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양성자가 발견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성자가 발견되는 거. 이게 역사책처럼 그냥 쭉 나오는 거니까 얘기만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받는 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하고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볼 겁니까? 하고 물으면 동위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오늘은 2단원의 1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요. 그래서 2단원의 1이 우리 1단원의 1, 화학과 우리 생활처럼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가장 쉬운 부분이고 부담 없이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책 앞에 있는 리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해가지고 원자의 구조에서 나와줍니다. 그럼 원자의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배워줍니다. 그럼 그대로 보세요. 원자의 구조는요. 원자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여러분하고 배웠어요? 하고 물으면 원자 핵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고 배웠고 그 다음 이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전자가 있습니다 하고 배워줬습니다. 그럼 원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을 다시 나누어 봤더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가 있다? 양성자가 있고요.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 전하를 뭐하는? 띠지 않는 뭐가 있다?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아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있다? 전자가 있습니다 하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는요 무슨 상태입니까? 중학교 버전으로 원자는 정기적 중성 상태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정기적 중성 상태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에는 이렇게 나와요. 정기적 중성이란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 중성이고 원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알겠죠? 내신할 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배웁니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을 양성자수라고 배워요. 양성자수. 그리고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을 뭐라고 배웁니까? 전자의 수라고 배워요. 그래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정기적 중성 상태를 원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 족과 주기를 이용해서 공부해 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수엘립의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기위낭, 염화, 칼칼에서 20번까지 외워준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는 원자의 전자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원자의 전자수와 같아요. 바로 원자 상태일 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정기적 중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의 전자수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나오는 문제에 답 다 달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 답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보어의 원자 뭐야? 보어라는 사람은요, 진공방정관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어서 스펙트럼을 가지고 분석을 해줬어요. 보어가 했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이 나옵니까 하면 에너지 준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전자 껍질이라는 말도 나와줘요. 그럼 에너지 준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이 있을 때 원자핵을 감싸고 있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전자 껍질이 바로 주기예요. 우리 주기율표는 공부할 때 뭐 하라고요? 좀 강하게 공부하라 했죠. 18족 같은 7주기입니다. 주기율표. 그럼 1족에서 18족까지 있다고 했죠.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다고 했어요. 주기가 뭐예요? 전자의 껍질 수예요. 전자의 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집니다 해서 7주기라고 하는 거고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족 1주기가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수소예요. 그리고 1족 1주기가 아니고요. 1쪽에 있는 18쪽에 있는 1주기는 헬륨입니다. 자, 그러면 1주기에는 전자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원소가. 그 이유는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그리고 18쪽에 있는 헬륨이 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는요. 2개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18쪽의 헬륨 때문에. 헬륨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몇 번 원소를 썼습니까? 하고 물으면 8번 원소를 썼다고 할게요. 자, 양성자 수가 8개래요. 그럼 8번이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손으로 해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아, 산소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8번 이러면 바로 공부를 했는 친구는 16족 2주기에 있는 산소구나. 요거까지 나와주면 아주 좋아요. 됐죠? 그까지 나오도록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족과 주기율표를 자꾸 외워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원소니까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8개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됐죠? 그럼 모든 주기율표에서 1주기에 있는 수소와 헬륨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는 최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헬륨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전자 껍질에서는요.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이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헬레나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1번, 2번 나왔을 때 헬륨 할 때 나머지 아이들은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8개 들어있어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있는 게 가장 안정한 규칙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장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8개 들어있어요. 8전자 규칙이라고 해요. 근데 얘를 그리스어로 하면 옥텟 규칙이라고 해줘요. 이게 바로 18쪽에 있는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가져서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를 뭐라고 한다? 0이라고 하는 겁니다. 0. 됐죠? 그래서 18쪽에 있는 모든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뭐라고요? 0. 원자과 전자가 0이라는 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는 말은 가장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굳이 다른 아이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나머지 1쪽에서부터 17쪽까지 있는 모든 원소들은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가장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아이처럼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규칙이 나와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십시오.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하고 나와요. 원자과 전자가요. 6개가 돼요. 그럼 안 정해주려면 8개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6개를 버리는 것보다 2개를 얻는 게 빠르겠죠. 그쵸? 그럼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O2-3화이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이온, 음이온 외워준 게 이렇게 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됐죠? 연결되겠어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을 외워야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해가 되는 거야. 됐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라 하고 이 원자과 전자가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입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족이 있죠. 16족이잖아. 그러면 항상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가 돼요. 1족,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 원자과 전자수 하나예요. 2족, 벨륨, 마그네슘, 칼슘 얘들 원자과 전자 2개예요. 13족, 알루미늄 나오죠. 원자과 전자 3개예요. 14족, 탄소 나오죠. 원자과 전자 4개예요. 15족, 질소 나오죠. 원자과 전자 5개예요. 16족, 산소 나오죠. 원자과 전자 6개가 돼요. 17족, 플루오린 나오죠. 원자과 전자 몇 개 된다? 7개 돼요. 그죠? 18쪽에 네온 나오죠? 원자과 전자 몇 개다? 8개. 뭐가지 따버립니다. 몇 개라고요? 제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있다요? 없다요?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으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이란 무슨 뜻입니까? 요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걸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그죠?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연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면 요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연속이라는 뜻.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준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 에너지 준이라 하고요. 에너지 준이가 불연속적이에요 하는 것은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18쪽에 있는 아이는 원자과 전자수가 있다 없다? 없다 0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밑에 원자과 전자수 쓰는 아이 나와 있죠? 쓰는 아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갈게요. 첫 번째,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궤도로 원자핵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해주는 게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 화학 결합에 참여함으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게 원자과 전자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6번은 탄소 원소죠.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가장 마지막에 4개 들어있고요. 네온은요 18쪽에 있는 원소고 원자과 전자는 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그네슘은요 2족에 있는 아이고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2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봐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걸로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 원자라는 거를 최초로 얘기해 준 사람은 물질 간의 변천사에서 데모크리토스였어요. 데모크리토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고 그 다음 원자라는 모형을 최초로 얘기하는 사람이 1803년에 돌턴이었어요. 돌턴이 원자는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돌턴이 원자는 더 이상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이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살았던 당시 1803년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동글동글한 무슨 모양이라고 얘기했다? 그 모양입니다. 또는 우리 야구공, 농구공 같은 공 모양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보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897년에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합니까? 보면 진공방정관. 진공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냅니까? 하고 물으면 전자라는 녀석을 뭐 한다고요?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해냅니까? 하는 거를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돼요. 역사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발견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진공방정관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합니까? 보면 이렇게 진공방정관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뭐 합니까? 보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걸어준다고 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는 여기 작은 간을 진공관으로 만들어 주면서 여기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하면 진공 청소기 같은 거 청소기로 공기를 쫙 빨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쫙 빨아내면은 진공이 돼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기체가 들어있는 거에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 전압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고전압이라고 해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오게끔 해서 걸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전압을 걸어주고 진공 상태에 소량의 기체가 들어있는데 실험을 한참 하면서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실험을 했더니 여기에서 어떤 선이 나와서 이렇게 맺히는 게 보여요. 어떤 선이 나와서. 그죠? 어떤 선이 나와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네?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선이네 해서 이 사람이 이 선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다?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음극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고 해서요. 됐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궁금하니까 과학자들은 그냥 안 있고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음극선이 나왔는 거에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런 U자 모양의 말굽 자석을 가져다 대도 되고 그냥 일자 모양의 이런 자석을 가져다 대도 돼요. 자, 이 음극선이 나오는 주위에 내가 자석을 이렇게 가져다 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선을 음극선이라 했는데 자석을 가져다 댔더니 이 음극선이 자석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음극선이라는 녀석이 자석 쪽으로 휘어진다는 걸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톰슨은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음극선에 자석을 가까이 했어요. 자, 음극선에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극선이 자석 쪽으로 휘어집니다. 음극선이 자석 쪽으로 휘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아, 음극선은 전하를 가지는구나 하고 알아냅니다. 음극선이 자석 쪽으로 뭐 한다는 걸 보고요. 휘어진다는 걸 보고 음극선은 전하를 가집니다 하고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보면 자석을 가져다 대는 거 말고요. 여기 음극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다가 쌤이 그림을 계속 못 그려서 그냥 지우면서 자꾸 설명할게요. 자, 요 음극선이 나오는 안에다가 무엇을 갖다 넣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동그라미 세모를 갖다 넣을 건데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가져다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긴 십자가라는 무엇을 설치했다? 장애물을 딱 설치했어요. 십자가라는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음극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십자가 뒤쪽에 무엇이 생기더라고요? 십자가와 같은 뭐가 생겨주더라?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봤어요. 그림자. 자, 그러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무엇을 가져놨다? 장애물을 가져다 놨어요. 장애물을 가져다 놨더니 무엇이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보였어요. 그림자가 생긴다. 자, 그러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내 등 뒤에 뭐가 생기는 거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장애물을 가져다 놨더니 장애물 뒤쪽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야. 장애물 뒤쪽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즉 음극선은 뭐 하는 성질이 있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고 알아낸 거야. 성질. 요까지 알아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장애물을 치우고 뭘 갖다 놓습니까? 하고 보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이렇게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뭘 갖다 놨는가 하면 바람개비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바람개비. 쌤이 그림을 못 그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요 사이에 무엇을 가져다 놨습니까? 하고 봤더니 바람개비라는 녀석을 살짝 설정했어요. 바람개비를 설정했더니 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서 바람개비가 뭐 한다는 게 보이더라? 뺑글뺑글 돈다는 게 보여요.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했어요.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뭐 하더라? 돌아갑니다. 자,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것은 음극선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어요?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가진다는 건 이때 뉴턴의 제2법칙이 나옵니다. 여기서 뉴턴의 제2법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볼게요. 뉴턴의 제2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제1법칙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가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법칙. 그 다음 뉴턴의 제2법칙. 물리 시간에 배웠으니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이 가속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따라서 힘은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톰슨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그럼 힘이 있어야 돼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다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음극선이 질량을 가집니다 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왜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다는 건 저기에 있는 음극선이 무엇을 가진다? 질량을 가집니다 하는 걸 뉴턴의 운동 2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음극선은 무엇을 가집니까? 질량을 가집니다 하는 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됐죠? 음극선이 질량을 가집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전기장을 걸어줘요. 그럼 쌤, 전기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지나가는 이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진공관 바깥에다가 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어떤 금속을 가지고 걸어줘도 상관없어요.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주위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장, 여기가 예를 들어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게끔 해서 무엇을 걸어줍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전기장을 걸어줘요.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직진하던 음극선이 전기장을 걸어주자 뭐 하더라? 얘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결과를 봤어요. 그죠? 플러스 극 쪽으로. 자,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뭐 하더라? 휘어집니다.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는 걸 봤어. 그러면서 톰슨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뭐 한다? 가집니다 하는 걸 알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진공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몇 가지 실험을 했다? 4가지 실험을 하면서 음극선은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석을 가까이 대봐서, 그리고 장애물을 대봐서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질량을 가진다는 거,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는 것까지 뭘 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럼 톰슨이 발견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음극선을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합시다 해서 얘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음극선의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전자가 됩니다. 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누가 된다?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자. 자, 그러면 이제 톰슨이 고민이 생겼어요. 돌턴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그 모양이라고 했는데 내가 뭘 발견했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 전자를 발견했어.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가 있다면 원자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자에 플러스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해 있을 것이다. 플러스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해 있는 사이사이에 내가 발견한 전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원자 모형을 뭐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가 있는 사이에 내가 발견한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 있는 이 모양을 갖다가 푸딩 모양이라고 했어요. 푸딩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뭐가 발견됩니까? 전자가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다? 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공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누가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톰슨 다음에 러드퍼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톰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러드퍼드입니다. 러드퍼드라는 사람이 1911년에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서 무엇을 발견해요? 원자 핵이라는 녀석을 발견합니다. 원자 핵이라는 녀석을 발견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습니까?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설명해 주니까 쭉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형광물질이 이렇게 막힐 수 있는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쌤이 미술 공부를 못해서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얇은 금박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있죠? 금을 얇게 펴서 종이 조각처럼 펴서 얇게 만들어준 금박을 가져다 놓습니다. 금박을 가져다 놓고 여기에 방사성 물질 방출기를 이렇게 가져다 놔요. 그럼 여기에다 넣어주는 방사성 물질이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키리 부인이 발견한 폴로늄이라는 거예요. 84번에 있는 폴로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폴로늄이라는 물질을 여기에다 넣고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기를 빵 눌리면 누가 나옵니까? 알파 입자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방사성 방출기에서 알파 입자를 만들어서 쏘았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쭉쭉쭉 직진해요. 쭉쭉쭉 직진하는데 내가 계속 쏘아줬더니 2만 분의 1 정도 튕겨져 나와요. 2만 분의
2만분의 1 정도 튕겨져 나와요. 2만분의 1 정도 튕겨져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통해서 러더퍼드는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곳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봤더니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알파 입자는 헬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헬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륨은요, 우리가 봤을 때 양성자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성자 2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전자가 이렇게 2개 있는 게 헬륨이에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로 이루어진 게 헬륨인데 요 방사성 물질에 방출될 때 나오는 알파 입자는요. 헬륨이 전자 2개를 잃어요. 헬륨이 전자 2개를 잃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2+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헬륨 양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 입자의 밀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죠? 안정환 18쪽에 있는 2번에 있는 헬륨이라는 아이가 전자를 잃게 만들어서 나오는 알파 입자의 밀도가 아주 커요. 그래서 쏘아줬더니 대부분 직진을 해요. 대부분 직진을 했다는 건 얇게 펴준 금박이 대부분 뭐 하다는 거? 빈 공간이라는 거. 그런데 2만분의 1 정도 한 개씩 툭툭 튕겨져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2만분의 1 정도 튕겨져 나오는 것, 이 금박의 대부분이 텅텅 빈 공간인데 일부 이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올 정도로 밀도가 큰 무엇이 존재한다? 원자핵이 존재합니다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태양계의 행성 모형이라고 해줘요. 왜요?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들이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갖다 이렇게 빗대어서 러더퍼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러더퍼드가 1911년에 이렇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열심히 알아내고 있으면서 톰슨의 전자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만약에 톰슨의 말이 맞다면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위치에 전자가 띄엄띄엄 이렇게 박혀 있다면 내가 쏘아준 알파 입자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한다? 직진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대부분 직진할 건데 밀도가 큰 플러스 원자에게 부딪히면 살짝 불절할 것이고 밀도가 큰 원자에게 부딪히면 살짝 불절하는 정도지 튕겨져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톰슨이 말했는 전자 듬성듬성 박혀 있다는 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하고 밝혀내줍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리고 원자의 대부분은 텅텅 빈 공간입니다. 왜요? 알파 입자가 대부분 직진했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알아냅니다. 자, 이 사람이 톰슨에서 러더퍼드로 가면서 요렇게 알아낼 동안에 누가 있습니까? 요 사이에 있는 과학자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과학자. 요 사이에 있는 과학자가 골드스타인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출판사는요. 골트슈타인이라고도 해요. 외국 사람 이름이라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죠? 골드슈타인이든 골드스타인이든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이거는 출판사마다 조금 다른데 그냥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진공방정관 실험을 합니다. 얘가 했던 거, 톰슨이 했던 거, 요 사이에서 러더퍼드가 이걸 막 알아내고 있을 당시에 요 사이에서 이 사람이 진공방정관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골드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공방정관이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에서 진공방정관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무슨 기체를 약간 넣습니까? 수소기체를 약간 넣어줘요. 수소기체를 약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고전압을 걸어줍니다. 고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는데 여기를 무슨 극이라고 하는가 하면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톰슨이 알아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누가 나온다? 음극선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음극선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음극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있다? 소량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량의 수소기체. 그럼 보십시오.
수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전자 딸랑 하나 있어요. 수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음극선이 나오면서 전자를 충돌해요.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누구만 남겠어요? 플러스인 양성자만 남겠죠. 맞죠? 맞죠? 플러스인 양성자만 남으니까 얘가 뭐 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선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톰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걸 음극선이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선을 양극선이다. 요까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양극선이다. 요까지 이름을 붙인 게 끝이었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1919년에 이 골드슈타인이 실험했는 걸 보니까 약간의 수소기체를 진공방정관에 넣어서 실험을 했대.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극선에 의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남아있는 이 플러스를 띠는 수소의 플러스 이온이 바로 무엇이다? 양성자가 되겠구나. 그럼 원자핵에 뭐가 있다? 양성자가 있습니다 하는 걸 이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양극선이라는 것까지 알아낸 사람이 골드슈타인이고 이 양극선이 바로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가 됩니다 하고 알아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러더퍼드예요. 그래서 양성자를 알아낸 사람은 누구다? 러더퍼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양성자를 알아내고 나서 러더퍼드가 뭘 하는가 하면 봤어요. 헬륨에 대해서 봤어요. 헬륨에 대해서 봤더니 양성자가 2개 있어요. 양성자가 2개 있습니다. 헬륨의 양성자가 2개 있어서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나와요. 이거는 이해했어요.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나왔다? 이해를 했는데 양성자가 2개밖에 없는 헬륨의 질량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물음표를 닫는 거야. 자, 양성자가 2개 있어서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질량이 뭐가 나오더라? 4가 나오는 거야. 질량이 4. 그러면 이 헬륨이라는 원자핵 안에 전하량이 2가 아니고 전하량을 띠지 않는 어떤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죠?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 러더퍼드의 제자인 누가요? 체드윅이라는 화학자가 1932년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나와서 스승은요 금으로 만드는 판에다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빵빵빵 했어요. 스승은. 근데 제자는요 무엇입니까? 하면 베릴륨 판에다가 베릴륨으로 만든 판이에요. 베릴륨 판에다가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해요.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해서 무엇을 알아냅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를 발견하면서 러더퍼드가 예측했던 중성자의 존재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요. 톰슨에 의해서 진공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알아냈고 그 다음 이 원자핵 다음에 진공관 실험을 통해서 양극선이 바로 양성자라는 걸 러더퍼드가 알아냈고 그 다음 러더퍼드가 예측했는 전하를 띠지 않는 어떤 물질을 제자인 체드윅이 중성자까지 알아내면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이 뭐 됐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역사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되는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걸 여러분하고 한번 본 겁니다. 있습니까? 그럼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역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옆으로 가셔서요. 핵심 체크하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67쪽 펴주시면 돼요. 67쪽에 있는 핵심 체크하고 밑에 문제하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음극선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 1호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에 대한 OX입니다. 그럼 우리 유근이한테 질문할게요.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5.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다. 그럼 장애물을 설치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건 음극선의 뭐 하는 성질? 직진하는 성질이죠. 그 다음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그럼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걸 보고 음극선은 무엇을 가진다? 예, 질량을 가진다. 자, 그럼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전하를 띈다. 오, 완벽하게 잘해줬습니다. 자, 그럼 은우야, 쉬운 거. 원자 핵은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디귿으로 가면 되죠. 플러스 전하를 띠며 알파 입자 산란을 시킨다는 거. 그럼 양성자는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기억으로 가면 되겠죠.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 형성되는 입자로 양극선을 이룬다는 거. 중성자는요? 니을로 가면 되죠. 정기적 중성이며 가장 늦게 발견됐고 전자는 니은으로 가면 되죠. 음극선을 이루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럼 우리 희은이한테 3번 질문할게요.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예요. AC 중에서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요? A. 왜 A에 가장 많이 도달했을까요? 응? 보통 직진에서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서. 그죠?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서 직진했습니다. 되겠어요, 희윤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입자가 C의 위치에서 발견되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원자핵.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연이한테 러드퍼드는 금박에 알파 입자를 쪼여서 알파 입자의 진로를 관찰해서 뭐를 발견했어요? 원자핵. 톰스는 고압의 진공 방정간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음극선의 성질을 관찰해서 뭘 발견했어요? 전자. 체드윅은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서 전하를 띠지 않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중성자.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로 넘어가셔서요. 탐구활동 나오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잠시 뒤로 가서 여러분하고 확인하고 쉬는 시간 바로 드릴게요. 71쪽으로 좀 가주십시오. 대표 자료 분석 71쪽. 자, 대표 자료 분석 71쪽에 있는 문제에서 1번 일단은 1번 문제는 쉬우니까 예솔이한테 바로 질문할게요. 자, 예솔아. 그림가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에요. 고전압을 걸어주고 전기장을 걸어주는 그림입니다. 그때 이 음극선은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고요. 그 다음 고전압이 걸려져 있고 바람개비를 설치했을 때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걸 보고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에서 발견된 입자의 이름은 뭐겠어요? 전자. 자, 그 다음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직진했어요.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서. 근데 2만 분의 1 정도 튕겨져 나오는 것은 무엇의 존재를 알아냈습니까? 원자 핵의 존재를 알아냈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시우야. 자, 이 실험 결과로 톰슨과 러드퍼드가 제시한 원자 모형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그러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누가 되겠습니까? 디귿. 그럼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은 누가 되겠습니까? 니음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전체 다 같이 봅니다. 기억에다가 적어주세요. 돌턴이라고. 원자 모형. 기억이 돌턴입니다. 니은이 오늘날 원자 모형이에요. 오늘날 현대 오비탈로 나오는 전자의 존재 확률입니다. 디귿이 톰슨이고요. 리얼이 보어예요. 보어. 그 다음 니음이 러드퍼드입니다. 그러면 시대 순서대로 나타내면요. 기억, 디귿, 미음, 리을, 니은이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시대 순서대로 나타내면. 그죠? 현대에는 워낙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과학자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가의 첫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졌으니까. 그 다음 가의 두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이 바람개비를 회전시켰으니까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거 알아냈죠. 그럼 맞아요.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니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나에서 발견된 원자 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나에서 발견된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아니고 가에서 발견된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그럼 나는 원자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직진한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자의 구조, 아까 했던 거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자, 얘는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들어도 돼요. 원자의 구조에서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발견되는 순서대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의 구조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의 대부분은 텅텅 빈 공간이고 원자의 중심에 뭐가 있더라? 원자 핵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요 놈의 원자 핵을 다시 봤더니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가 있더라? 양성자가 있습니다 하고 알아냈고요. 그 다음 전하를 띠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 중성자가 있습니다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명해 줄게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 이유는 우주 생성 초기예요. 오늘날부터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의 한 점이었어요. 137억 년 전에 한 점이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빵을 해요. 그게 빅뱅이에요. 큰 빵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가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경입자에서 종류가 6개 있는데 그 대표인 아이가 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쿼크의 6종류가 있는데 업쿼크, 다운쿼크,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 이렇게 해서 6개가 만들어져요. 그 쿼크 중에서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만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주는데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면 업쿼크, 다운쿼크가 만나서 양성자가 되는데 이때 업쿼크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플러스 3분의 2예요.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요 세 개가 결합해서 양성자가 되어서 계산을 해주니까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나와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업쿼크, 다운쿼크가 만나서 무엇이 됐습니까? 하면 중성자가 됐는데 업쿼크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요.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전하량을 계산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게 되었는 거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 때문에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전하를 띠고 있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전하를 띠지 않지만 상대적 질량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질량은 조금 더 무거워요. 중성자가.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 전하량을 어떻게 나타내요? 업쿼크, 다운쿼크가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아이의 상대적 전하량을 갖다가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얘를 0이라고 두면 상대적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질량은. 자, 전하를 띠지 않는다고 했지 질량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두면 중성자의 질량도 1이라고 두시면 돼요. 은밀하게 따지면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큽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원자핵에서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럼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의 전자는요. 무슨 전하를 띱니까 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전자라는 녀석의 상대적인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질량은요. 원자핵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라고 했어요. 그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1837분의 1 정도로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의 질량은요. 대부분이 원자핵이 차지합니다. 상대적 질량인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특정해서 원자핵의 질량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원자의 크기는요. 10의 마이너스 10승, 즉 100억 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콩을 하나 잘랐을 때. 그럼 이 원자를 내가 지름이 200m인 주 경기장에 비교를 해요. 지름이 200m 정도 되는 주 경기장만큼 원자를 키웠어요. 자, 원자를 주 경기장만큼 지름이 200m 되게끔 쫙 하고 키웠습니다. 그럼 원자핵은 어느 정도예요? 하고 물어요. 여기 기어가는 2mm 정도의 개미 정도 크기가 되는 게 뭐예요? 원자핵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실 야구 경기장 있죠? 잠실 야구 경기장에 지름이 2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 중앙에 내 손톱만한 아이, 요 손톱만한 아이의 굿을 하나 딱 나눈 게 원자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쏘니까 전부 다 직진한 거예요. 그다음 한 2만 번 쏘면은 한 번 튕겨져 나오는데 거기에 내 손톱만한 원자핵이 있어서 튕겨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자는요.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어느 정도예요? 그냥 떠다니는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는 없는 건 아닌데 있잖아요. 근데 먼지의 질량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텅텅 빈 공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텅텅 빈 공간이고 원자핵은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해요. 알겠죠?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요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하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전하량 배웠습니다. 전하량. 언제예요? 중학교 2학년. 전류, 전압, 저항에서. 그죠? 여기에서 전류가 뭐예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전하의 흐름이 전류일 때, 그때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하량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류의 세기 곱하기 흐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하량 1쿨롬은 1A 곱하기 1초입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류에서 1A의 정의를 배웠어요. 1A의 정의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입니다 하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1초 동안 통과할 때 1쿨롬이라고 합니다. 이건 거예요. 쌤, 그거를 어떻게 외워요? 그냥 쉽게 외우면 돼요. 1A의 정의는 뭐라고요? C8, 625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됐죠? 우리나라 6.25 전쟁 있었죠? 전쟁은 아무를 위해, 누구를 위해도 이로운 게 없죠. 그쵸? 전쟁은 해로운 거잖아. 남자든 여자든 다 안 좋은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C8, 62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C8, 625예요. 1쿨롬. 1A의 정의는. 그럼 절대로 안 까먹어요. 됐죠? C8, 625 이렇게 외워주시면 1A 끝입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성북중학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알려줄게요. 작년 여러분 선배들이 낚여서 틀려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 C8, 625. 즉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통과할 때 1쿨롬이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하량이 필요해. 뒤에 문제 풀 때 필요해서 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 한 개는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지나갈 때 1쿨롬이라면 전자 한 개가 지나갈 때는 몇 쿨롬입니까? 6.25 곱하기 10의 18분의 1쿨롬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60 얼마 곱하기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입니다. 해서 여러분 책에 나와준 겁니다. 요 숫자가 나온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됐죠? 여러분 책에 보면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해서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나온 배경이 요거입니다 하고 설명해 준 겁니다. 언제 배웠던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자, 1A의 정의는 뭐라고요? C865.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숫자는 항상 주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이렇게 나와준 거는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원자 구조에서 우리가 나오는 아이를 보면서 뒤에 가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 숫자 필요하면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맨 앞에서 우리 원자량 정의할 때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냈습니다 했죠. 그럼 여기에서 질량수가 12인 거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줬던 거예요. 앞에서 설명해 줬던 거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원소 기호가 있어요. X라는 원소 기호가 있을 때 여기에 A, B, C, D라고 쓸게요. 자, X라는 원소 기호 주위에 A, B, C, D가 있으면 X라는 원소의 왼쪽 아래에는 누구를 써주자고 약속했습니까? 여기에 쓰는 아이가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바로 무슨 수라고요?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가 바로 뭐라고요? 원자의 전자수입니다. 선생님 왜 원자를 붙여요? 원자가 정기적 중성 상태일 때 같기 때문에 붙여줍니다 라고 아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왼쪽 위에 써주는 아이가 무엇입니까? 하면 질량수예요. 이 질량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원자핵에 있는 누구를 더해주면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해준 게 누가 된다? 질량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누구의 합이다? 중성자 수의 합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면 이 원소가 결합하는 원자의 무슨 비를 나타낸다? 개수비를 나타내요. 원자가 결합하는 개수비. 원자의 결합 개수비를 나타내고요. 오른쪽 위가 잃거나 얻은 무엇을 나타낸다? 전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1번이에요. 11번. 11번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그럼 얘는 양성자 수가 11개이고 원자 번호가 11이고 전자수도 11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수가 23이래요. 질량수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똑같은 나트륨인데 질량수가 23인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니까 얘는 몇 개라고요? 11개예요. 11개. 1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묻습니까? 중성자 수를 물어요. 중성자 수는 몇 개니?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래요. 그럼 중성자 수는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면 돼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래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예요. 그럼 23에서 11 빼면 돼요. 그럼 중성자 수는 12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수를 물어요. 전자수는요.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이자 원자의 전자수. 그럼 얘 11개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밑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위에 플러스라고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혹이 하나 붙어있어요. 자, 그럼 얘의 원자 번호는 무엇입니까? 물어요. 원자 번호나 양성자 수는 어때요? 똑같아요. 11로. 자, 그럼 중성자 수는요? 중성자 수도 똑같습니다. 요로 12로. 그럼 3번만 달라요. 전자 수는요? 하고 물었어요. 잃거나 얻은 전하의 수예요.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야. 그럼 11개 중에서 하나 잃었으니까 얘는 전자수 몇 개라고 적어주면 돼요? 10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10개. 됐어요? 자, 요게 양이온의 예예요. 양이온. 그럼 음이온 갈게요. 17쪽 외우라고 했어요. 17쪽에 있는 17번 갈게요. 17쪽에 있는 17번에
염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가 나와 있는데 염소의 질량수는 보통 35.5라고 주어져요. 35.5라고 주어지면서 나와 있으니까 요 녀석은 무엇에서 한 번 더 볼 겁니까? 평균 원자량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보는 아이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플루오린 갈게요. 플루오린은 9번이에요. 9번 원소이고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8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몇 개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중성자 수는 얼마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얘예요. 왼쪽 아래. 그럼 그대로 9라고 쓰면 돼요. 중성자 수는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면 돼요. 18에서 9 뺐으니까 그대로 9예요. 전자 수는요. 양성자 수가 전자 수와 같다고 했는데 얘는 전자를 하나 얻었대요. 그럼 전자 수 몇 개 돼요? 10개 돼요. 그럼 얘의 전자 수나 얘의 전자 수는 어떻다? 같다. 전자 수는 같은데 서로 다른 물질이 되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묻는 거에서 할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럼 무엇을 봅니까? 이렇게 원자에 대해서 나와주는 거에서 두 번째 동위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 평균 원자량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동위원소란 무엇입니까? 자, 동위원소의 배경에는 돌턴의 원자설이 들어가야 돼요. 1803년에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첫 번째 돌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1803년 19세기 초 과학기술로는 원자를 쪼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맞았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원자를 딱 쪼갰어요. 쪼갰더니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어요. 또 원자핵을 딱 쪼갰더니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딱 쪼갰더니 업커크도 있고 다운커크도 있어요. 요렇게까지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돌턴의 원자설 1번 삑 하고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돌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과 모양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모양과 질량이 다르다라고 했어. 근데 다른 종류가 다른 거는 오늘날도 맞아. 근데 같은 종류인데 질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같을 동자. 위자를 써서 동위원소라고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주면 돼요. 수소가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가벼운 원소 수소가 있는데 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는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서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붙어 있어요. 중성자가 2개 붙어 있으면서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연구를 했더니 자, 그럼 이렇게 돼요. 똑같이 수소예요. H 똑같이 수소고 양성자가 하나예요. 양성자가 하나예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그렇죠? 그럼 질량은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 했는데 얘는 양성자수밖에 없어요. 그럼 질량수가 1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래요. 그럼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양성자수 하나에 중성자수 2개. 그럼 질량수가 뭐가 되겠어요? 3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소 주기율표에서 말하는 수소예요. 질량수가 2가 된 아이를 중수소라고 해요. 질량수가 3이 된 아이를 삼중수소라고 해요.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똑같아요. 양성자 수가 똑같아요.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똑같고 전자 수도 똑같은데 누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아이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동위원소의 정의 되겠습니까?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 전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물질을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동위원소의 정의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들 둘이 수소하고 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데요.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 안 해요. 그럼 얘는 언제 나와요? 핵반응에서 나옵니다. 핵반응에서 나오는 게 삼중수소예요. 알겠습니까? 삼중수소는 이렇게 핵반응에서 나와요. 그럼 일반적으로 수소가요. 99.988%가 일반적으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수소고요. 0.001 몇몇 %가 중수소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 그 다음 얘는 핵반응이 일어날 때 삼중수소가 나오지 자연계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져요. 보세요. 모든 원소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원소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OX. X가 돼야 돼요. 왜요? 수소가 예외니까. 수소는 뭐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보기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많이 낚여서 틀려오는 거예요. 모든 원소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당연히 원자핵이 있다고 했어. 맞네. 끽 하고 틀려요.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에. 수소는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중성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낚이지 마요. 알았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이런 동위원소를 가지고 봤을 때 동위원소에 공통점이 있어요. 동위원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첫 번째, 무엇이 같아요? 원자 번호가 같아요.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양성자 수가 뭐합니까? 동일합니다. 같아요. 원자 번호인 양성자 수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같아요? 전자 수가 동일합니다. 전자 수가 같아요. 자, 양성자 수도 같고요. 전자 수도 같아요. 그럼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도 똑같겠죠? 그쵸?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뭐라고 한다고?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수를 5글자. 그렇지.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똑같으니까 무슨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왜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원자과 전자가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요게 동위원소의 공통점이에요. 동위원소의 공통점. 그럼 되겠어요? 연결해서 자꾸 공부해 주십시오.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요놈의 동위원소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고 묻는 첫 번째. 뭐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달라요.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무슨 수가 달라져요? 질량수가 다릅니다. 질량수가 다르니까 물리적 성질이 뭐예요? 달라요. 쌤, 물리적 성질이 뭔 말이에요?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 말인 거야. 그죠? 그럼 일반적인 수소는요. 우리가 먹는 물에 들어있는 거고요. 중수소는 무엇입니까? 하면 핵 발전에 시켜주는 물로 들어가는 게 중수소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동위원소가 되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노야, 7번 원소는 뭐예요? 질소.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볼게요. 보겠습니다. 양성자 수가 있어요. 중성자 수가 있어요. 전자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 물질이 나오는데 물질 A, B, C, D라고 둘게요. 자, 이노가 얘기해준 양성자수 7이 있어요. 중성자수도 7이래요. 전자수도 7이래요. 양성자수 7인데 중성자수 9래요. 전자수 7이래요. 양성자수 8입니다. 중성자수 8이에요. 전자수 11이에요. 양성자수 11이에요.
중성자수 12예요. 전자수 10이래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지면서 A, B, C, D는 무슨 물질입니까? 이 표만 보고 여러분이 무슨 물질인지 알아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손가락으로 뭐 되었으면 해요? 수헬리베, 붕탄질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해주면 7번 원소가 우리 인호가 얘기해준 질소예요. 그럼 질소는요, 원자번호 7이고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하고 더했으니까 질량수는 1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갈게요. 7번이에요. 그럼 원자번호 7번인 질소고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하고 더하면 질량수가 16이래요. 원자번호 똑같고요. 전자수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네요. 그럼 얘들 둘이는 무슨 원소다? 동위원소입니다. 이렇게 알아내시면 돼요. 동위원소입니다. 됐죠? 자, 이제 갑니다. 8번 원소래요. 그럼 질소 다음에 나오는 8번 원소가 산소죠. 그쵸? 자, 그럼 얘 갈게요. 8번 원소 산소네.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질량수 16이네. 근데 전자수가 8이 나와야 되는데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2개 많아요. 10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O2 마이너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이온이라는 거? 산화이온이면서 뭐가 된다? 음이온이라는 거예요. 음이온. 전자를 2개 얻었는 음이온. 됐죠? 자, 그 다음 얘 갑니다. 11번. 그럼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나. 맞죠? 그럼 나예요. 나니까 누가 되겠어요?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오! 나트륨이고 11번 원소인데 중성자수가 12개 있으니까 더해주니까 얼마의 질량수는 23이다. 근데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적어요. 몇 개 적어요? 1개 적어요. 그럼 전자를 하나 뭐 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 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해서 볼 겁니까?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볼 거예요. 평균 원자량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따져서 원자량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량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기준을 잡고 나타낸 상대적인 양이죠.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다가 내가 그람을 붙인 게 바로 무슨 질량이다? 몰 질량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줬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평균 원자량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7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기율표에서 18족 같은 7쪽이 외울 때 17쪽 외우라 했죠.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줬는데. 기억해요? 기억나요? 17쪽 어떻게 외우라고? 쌤, 저는 그렇게 험한 말 못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버큐, 염소, 불알 이렇게 해서 외워주려고 했어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죠? 그래서 좀 강하게 살짝 요걸 섞어가면서 공부해야지만 빨리빨리 외워져요. 알겠어요? 이란표현은 뭐다? LIC865 이런 식으로 공부해줘야지 빨리빨리 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석 그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근데 좀 임팩트 있게 공부해 주시면 잘 안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쌤하고 공부했는 아이들은 17쪽은 절대 안 까먹어요. 죽을 때까지. 뭐 딱 보면 욕할 때 바로 나오니까. 그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요 놈의 염소가 17번이면서 35.5라고 주어져요. 질량수가. 35.5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양성자수도 정수고 중성자수도 정수인데 35.5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따져줬다는 거예요. 존재 비율. 그럼 우리 책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숫자 더럽게 지랄같이 막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봐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염소는요 17번이면서 여기에 질량수가 얼마인 아이? 35인 아이가 있고 염소는 17번이면서 질량수가 얼마인 아이가 있다? 37인 아이가 있는데요. 질량수가 35인 아이가 자연계에 75.76% 존재한대요.
75.76% 존재하는 이놈의 염소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4.969래요. 질량도. 자, 그 다음 얘는요. 24. 몇 %? 존재합니까? 하면 24% 존재한대요. 24% 존재하는데요. 얘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하고 보면 36.966이래요. 966. 그럼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더 해요. 100%야. 100%. 100%에 34.969인 I가 얼마 존재한다? 75.76% 존재하고 36.966인 I가 24.24% 존재한대. 이거를 더해주면 평균 원자량 35.5가 나와주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요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서 심심하면요. 안 심심하겠지만 핸드폰에 전자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꺼내가지고 34.969 곱하기 75.76 더하기 36.966 곱하기 24.24 해서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죠? 뒤에 숫자 꼬록꼬록 달려서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자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요. 손으로 계산하면 짜증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에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평균 원자량이 얘로 나오면 학교 시험 문제 볼 때는 이렇게 주어지면 계산하다가 볼일 다 봐요. 그럼 여기에서 숫자가 좀 쉬워지게끔 이렇게 주어져요. 얘가 76%, 얘가 얼마라고 주어진다? 24%. 요 정도는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얼마라고 줍니까? 34. 그럼 얘를 한 35 정도 줘요. 35. 그 다음 얘를 얼마 정도 준다? 37 정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줘서 계산하라고 나올 수는 있어요. 됐죠? 요런 식으로 해서 곱해주고요. 곱해주고 더해서 100으로 나눕니다. 요 정도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아까처럼 있는 숫자 다 해서 계산하세요. 계산하다가 볼일 다 봐요.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나누어서 뚫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내고 그럼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옵니까? 평균 원자량 구하는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져요. 예를 들면 X 원자량이 10과 12인 I가 있대요. 원자량이 10과 12인 I에 동위원수가 있는데요. 이 동위원수에 X에 10인 I가 있고 X에 12인 I가 있는데 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 1대 3의 존재 비율로 존재한대요. 이렇게 존재할 때 평균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니다.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요. 그럼 1대 3의 존재 비율이니까 1 더하기 3 하면 4예요. 4분의 질량이 10인 I가 몇 개 있다고요? 하나 있대요. 10 곱하기 1 더하기 질량이 12인 I가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는 거예요. 3. 자, 그럼 얘는 10이고요. 얘는 36이니까 4분의 46이 되면 얼마? 4, 1은 4, 4, 1은 4, 4, 5, 20.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서 충분히 계산해서 암산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와주지 아까처럼 숫자가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계산하세요 하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가끔 가다 미쳐가지고 그런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미쳐서 열심히 풀어줘요. 알겠죠? 하다가 짜증나면 전자계산기로 두드려요. 대학교 가면은 웬만하면 전자계산기로 다 계산해요. 그죠? 물리학과나 화학과나 다 가면은 전자계산기라는데 머리 좋은 놈은 그 안에다 딱 대입해놨다가 딱 해서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전자계산기 핸드폰 못 쓰니까 수작업으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원자량의 원자량 구하는 문제까지 나와줍니다. 됐죠? 자, 그럼 뒤로 넘기셔서요.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78쪽에 있는 핵심 체크부터 70쪽에 있는 핵심 체크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에 대한 핵심 체크가 나와 있죠. 그럼 유근이한테 질문해 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에서 양성자와 누구의 질량은 비슷하다고요? 중성자는 비슷하고요. 뭐의 질량은 이들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전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하량에서 양성자의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전자의 전하량은 상대적으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중성자의 전하량은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은호야.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는 뭐하고 같다? 양성자 수하고 같고 양성자 수는 원자의 뭐하고 같다? 전자 수와 같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누구의 합이다? 중성자 수의 합이죠. 그러면 X라는 원소에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여기에 B라고 돼 있고 여기에 A라고 돼 있대요. 그럼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B. 그리고 전자 수도 뭐가 되겠어요? B.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A에서 B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위 원소라고 해줍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희훈아 1번 OX 문제 질문해 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 다음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왜요? 질량수가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매우 크다? 아니죠. 원자핵이든 전자핵이든 차지하는 공간은요. 200m 지름인 운동장에 2mm, 0.2cm 정도 되는 개미 한 마리의 크기고 먼지니까 대부분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얘는 X가 되어주면 돼요. 자, 그럼 수연아, 표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이라면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도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는요, 1837분의 1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았어요. 그럼 상대적 전하량으로 갈게요. 양성자의 상대적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면 중성자의 상대적 전하량은 0. 그리고 전자의 상대적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우야. 다음 표는 몇 가지 이온을 구성 입자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성자 수가 7이라고 나와 있는 A하고 B는 무슨 원소가 되겠어요? 동위원소이면서 원소는 뭐예요? 7번이니까? 예, 자신 있게 질소입니다. 질소 7번이면서 얘는 질량수가 14이고 얘는 질소 7번이면서 질량수가 16인 동위원소가 됩니다.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 시우야, 8번 원소는 뭐예요? 산소죠. 산소이면서 얘는 질량수가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될 것이고요. 11번 원소는 누구예요? 그거는 9번 원소입니다. 얼른 가요. 수열립에 쭉 해서. 예, 11번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원소 11이면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질량수는 23이고 전자수가 10이래요. 그럼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하나 작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4번 문제 해결됩니다. 양성자수 원자번호 11, 중성자수 12, 전자수 10 적어주면 4번 문제 답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답 확인하러 들어갈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건 양성자수가 제일 큰 아이. 그럼 누가 답이겠어요? D. 됐죠? D가 답입니다. 그 다음 동위원소는요. A와 B가 동위원소라고 시우가 얘기해줬고요. 질량수가 서로 같은 것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봐요. 얘도 16, 얘도 16이니까 질량수가 같은 아이는 누구다? B하고 C가 되는 겁니다. B와 C. 그리고 이온과 이온이 띄는 전하는요. 이온은 D예요. 그리고 이온이 띄는 전하는요. 플러스 전하라고 해도 되고 플러스 전기라고 해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5번 가서 바로 볼게요. 4번은 다 해결됐어요. 5번 가서 보시면 전자가 2개 있어요. 전자가 2개 있고요. 얘가 색칠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나와 있으면서 여기서 색칠되어 있는 아이 요렇게 있는 거에서 2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자가 2개 있으면 양성자도 몇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요. 양성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시커먼 아이. 색칠을 잘못했네. 그럼 양성자는 시커먼 아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아이. 왜요?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양성자도 두 개 있어야 돼요. 전자수와 양성자수는 정기적 중성 상태일 때 어떻다? 같다. 그죠? 자, 그 다음 질량수는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하고 합치면 돼요. 그럼 질량수는요. 헬륨이면서 질량수는 3이 돼요. 양성자수 두 개의 중성자수 하나니까 3이 되는 동위원소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원자 번호는 2번이에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 전하량. 상대적 전하량 볼게요. 양성자수의 상대적 전하량 플러스 1이고요. 전자의 상대적 전하량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절대값을 취하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1로 뭐 한 거예요? 같죠? 그쵸?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아까 해준 문제예요. 두 개 4분의 10 곱하기 1 더하기 12 곱하기 3 해서 계산해주면 11.5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숙제 나갑니다. 숙제는요. 72쪽에서요. 몇 쪽까지 해오시면 됩니까? 하고 물으면 75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72쪽에서 75쪽까지 해오시면 되고 오늘 숙제하는 건 의외로 쉬울 거예요. 여러분 숙제하실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제일 쉬워서 쉽게 하실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오비탈 전자 배치 나오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이제 마무리해서 다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2학년 거 요거 기본으로 외워야 되니까 클리닉실로 가주시면 돼요. 909호. 다음 상현이는 뭐 공부 좀 하고요. 백지는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하시고 요거 받아서 시험만 보고 틀린 거 오답하시고 가세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월말 모평 보시고 오답하고 가시면 돼요. 상현아, 예, 잠깐만. 토요일 날, 현충일 날 너는 일단은 11시까지 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뒤에 못하는 건 나중에 더 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안에 있네. 나는 그래도 중간까지는 했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원빈이? 못 봤냐고? 나 이제 막 수업 끝나고 나서 못 봤는데. 진원빈이? 원빈이 물리 아니야? 다른 반인데 물리 듣고 있는데? 물리 듣고 있어요? 물리 듣고 있을까? 원빈이? 원빈이도 물리 듣고 있어. 걔하고 같이. 응, 민혁쌤. 선생님, 못하는 아이들 다 월말 목표는 사연이 90% 해주시면서 본인 시험 꼭 받아주세요. 그래서 얘만 읽어주시면 돼요. 쟤 키 크면 시커먼해. 쟤는 백지 안 하고 공부하고 돌리기만 보고 하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월말 목평 보고 오답 보고 가니까. 혜주야 너네 중간고사 없는데? 중간고사 없어졌어? 취소됐어? 뛰지 마요. 뛰지 마요.